100년 전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돈이 썩어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유했던 나라가 오늘날에는 국민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극의 땅으로 변해버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한때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더 잘 살았고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로 꼽히던 남미의 보석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단순히 경제 위기의 반복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기가 막힌 일화들과 탐욕스러운 인간 군상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잘 나가던 경제 거인이 스스로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고 벼랑 끝으로 뛰어내린 이 기이한 자살골의 역사는 잘못된 정치와 포퓰리즘이 만났을 때 어떤 괴물을 탄생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화려했던 황금기부터 처참한 지옥도까지 아르헨티나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스페인 탐험가들은 이 땅에 은이 가득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이곳을 라 플라타, 즉 은의 강이라고 이름 붙였고 나중에는 나란 이름조차 라틴어로 은을 뜻하는 아르헨티나로 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는 은은커녕 진흙만 가득했고 정작 은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볼리비아의 포토시 광산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르헨티나는 태생부터 거대한 착각과 허영 위에서 시작된 나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초기 정착민들은 은을 찾지 못해 실망했지만 곧 끝없이 펼쳐진 팜파스 초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냥 풀어만 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소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은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19세기 중반 찰스 다윈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땅바닥이 온통 소뼈로 이루어진 것 같아 끔찍할 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축산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이는 아르헨티나를 전 세계적인 부호로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넘쳐나는 소떼와 밀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영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철도가 깔리고 항구가 개발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에서는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 사람을 보고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자다라고 수군거리는 게 유행어였을 정도였으니 그 시절 그들이 누렸던 부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 화려한 번영의 그늘 아래에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있었는데 바로 광활한 토지를 독차지한 소수의 엘리트 지주들이 국가의 모든 부와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힘들게 산업을 키우거나 기술을 개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땅에서 나오는 소와 밀을 팔아먹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데에만 빠져 있었고 이것이 훗날 아르헨티나 경제를 뇌사 상태로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닥치면서 잘나가던 수출길이 막히자 아르헨티나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믿었던 영국마저 등을 돌리자 지주 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국의 굴욕적인 조건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석탄만 수입하고 영국 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그들의 탐욕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틈을 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안 페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타고난 선동가적 기질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빈민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척했고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해주는 조치들을 쏟아내며 단숨에 노동자들의 영웅이자 구세주로 떠오르게 되죠. 페론은 수십만 명의 군중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곧바로 페론주의라 불리는 거대한 포퓰리즘 실험을 시작하며 아르헨티나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는 외국 자본을 몰아내겠다며 멀쩡히 잘 돌아가던 철도와 통신망을 국유화하는데 무려 6억 달렐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나라 기둥뿌리를 뽑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페론이 농업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인데, 그는 국가무역진흥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기관을 만들어 농부들이 생산한 곡물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다시피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곡물을 해외에는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남기고 국내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싼 값에 뿌리며 인기를 유지했으니 농부들 입장에서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며 농업 생산 기반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페론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한 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주는 법을 만드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지만 정작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답시고 국영기업의 자기 지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취직시켜 할 일도 없는 직원이 넘쳐나게 만들었고,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버리니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만 갔거든요. 결국 곳간이 비어버리자 페론 정부는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 이는 5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4%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여기저기서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자 군부가 다시 개입해 페론을 쫓아냈지만 이미 국민들은 공짜 점심의 맛에 중독되어 있었고, 이후 어떤 정권도 이 포퓰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페론이 떠난 후에도 아르헨티나는 군사 정권과 민간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며 혼란을 거듭했는데, 특히 1976년에 들어선 군사 독재 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또 다른 극단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빌려와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중산층들은 갑자기 넘쳐나는 돈에 취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수입 가전을 사들이며 달콤한 돈의 시대라고 환호했지만 그것은 빚으로 쌓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시 군사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으려던 거대한 고속도로와 놀이공원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수억 달러의 빚을 내서 시작한 공사는 중간에 돈이 다 스위스 은행 계좌로 빼돌려지는 바람에 흉물스럽게 중단되었고, 놀이공원은 기구 몇 개만 덩그러니 남은 채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당시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실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군사정권의 갈티에리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영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던 포클랜드 섬을 침공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자는 애국심 마케팅으로 잠시나마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준비 없는 전쟁은 74일 만에 처참한 패배로 끝났고, 이는 군사 정권의 종말과 함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거든요. 198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슈퍼마켓 점원들이 가격표를 바꿔붙일 시간조차 없어서 스피커로 "지금부터 우유 가격이 20% 오릅니다. 라고 방송을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상점으로 달려가 물건으로 바꾸지 않으면 몇 시간 만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상점들은 약탈당하고 거리는 무법천지로 변하며 아르헨티나는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메넴 대통령은 1:1 태환 화폐 정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는데,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와 똑같은 가치로 묶어버리는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 물가를 잡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메넴 역시 겉으로는 시장 경제를 외치면서 뒤로는 엄청난 부패를 저질렀는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페라리 같은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거나 국영 항공사를 매각하면서 있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해 수천만 달러를 착복하는 등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결국 2001년 억지로 눌러놓았던 모순들이 터지면서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320억 달러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은행에 있는 국민들의 달러 예금을 강제로 동결하고 헐값의 페소화로 바꿔버리는 강도짓을 저질렀는데,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린 국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카세롤라소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해서 2주 동안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한때 선진국을 꿈꾸던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했고 빈곤율은 50%가 넘었으며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참담한 현실은 과거 남미의 파리라는 영광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했죠. 이후 등장한 키르치네르 정권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때마침 중국의 원자재 수요 폭발로 콩 가격이 급등하자 그 돈으로 다시 보조금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12년에 스페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석유회사 YPF를 강제로 다시 국유화하면서 에너지 주권을 되찾겠다고 선동했지만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을 맡으면서 회사는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심지어 정부는 물가 상승을 감추기 위해 통계청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공식 통계는 안정적이라고 거짓말을 해대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정전이 일상화되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전기요금을 억지로 낮게 유지했고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만 수십조 원을 쓰다 보니 재정은 파탄나고 또다시 돈을 찍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거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고 2023년 대선에서 전기톱으로 정부 지출을 잘라버리겠다고 외치는 괴짜 아웃사이더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중앙은행 모형을 부수거나 자신을 무정부 자본주의자라고 칭하며 죽은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복제개들을 키우는 기행을 일삼았지만 국민들은 그 광기에서라도 희망을 찾고 싶을 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밀레이는 취임하자마자 정부 부처의 절반을 없애고 33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선언하며 100년 묵은 아르헨티나의 병폐를 도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과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수십 년간 공짜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과연 뼈를 깎는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눈앞의 달콤함에 취해 미래를 팔아먹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나라가 망해가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으나 지금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빈곤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치가 경제를 망칠 때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섬뜩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는 이 질긴 저주의 사슬을 끊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쇠락해가는 박물관으로 남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르헨티나의 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